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억의 작동 방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일 체계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을까요? 망각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현재의 기억력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서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또 안 좋은 기억을 없앨 방법은 없을까요? 인지심리학자들은 기억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을 해왔고 지금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면 음식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어야 할 것이고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일조차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억이란 우리 마음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정보 처리 과정 중에 주로 정보를 저장하고 또 인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기억이 왜 중요한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억이 없다면 우리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기억이 형성되는데 배운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배움을 통해서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상의 기억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보통 식사를 마치고 5분 이상 지났음에도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식사와 관련된 그 정보는 이미 여러분의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나요? 어제 아침.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회상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역시 여러분의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출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혹은 한 달 전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고 쉽게 대답하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식당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찾은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잠시 동안 저장하고 있는 그런 기억을 심리학자들은 단기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단기 기억에 저장된 번호는 통화를 하고 나서 끊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전화번호를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즉, 그 전화번호는 단기 기억에만 있다가 결국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이죠. 일단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분명히 며칠 전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되묻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의 기억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억 과정은 마치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찾는 과정에 유추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우선 한화든 달러든 입금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저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출하는 단계를 거치죠. 마찬가지로 기억 과정에서도 들어오는 정보를 부호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했다가 인출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은행의 입금 단계에서 한화 통장이라면 미국 달러나 뭐 중국 위안화가 들어와도 일단 한화로 바꾸어서 입금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 과정의 입금 단계는 본 것이든 혹은 들은 것이든 기억 자료를 우선 부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가령 식당에 전화를 걸 때 뭐 3702라는 어떤 그 숫자를 보고서 외우려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370이라는 숫자, 그 시각적인 모양 정보를 청각적인 부호, 소리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요. 이 단계를 부호화 단계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이 청각 부호에서 나아가서 의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삼촌이 소유한 공, 그래서 삼촌공이 이렇게 의미적인 부호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각적 부호 혹은 시각이나 의미 부호화된 정보들은 우리 기억에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인출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부호화가 되어서 잘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라고 해도 인출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억해낼 수 없게 됩니다. 일주일 전 오늘 혹은 한 달 전 오늘 저녁에 먹었던 음식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장기 기억 저장소에서 사라졌다기보다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인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저장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저장된 기억 정보를 인출하기 위해서도 그와 관련된 단서가 필요한 것이죠. 만일 한 달 전 오늘 내 일정표를 보니까 내 친한 친구 생일이었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를 위해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날 친구가 무엇을 먹었는지 쉽게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억의 단서가 제공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장기 기억의 망각은 대부분 인출 실패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서를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화면을 보여주면서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모 안에 어떤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 네모 안의 단어가 이 문장 속 나는 연못에 있는 네모를 보았다 했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으면 네, 들어갈 수 없으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요 네모 안에 있는 단어가 위에 있는 요 단어하고 가군이 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요 네모 안에 있는 단어와 그 위에 있는 단어하고 글씨체가 같으면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요 네모 안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제가 기억하라는 지시를 드리진 않았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개를 회상하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적어보고, 그런 메모 안에 아까 봤던 단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자, 제가 그 네모 안에 있었던 단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가군을 물어본 그 질문에 있었던 단어나 모양을 물어본, 글씨체를 물어본 그 단어들 별로 없죠? 주로 문장 속에 가로를 채워 넣는 그 질문에 나왔던 단어들이 아마도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억하라고 제가 지시를 준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때에는 단순하게 어떤 모양을 본다든가 혹은 청각적인 뭐 운이 같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는 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별로 기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의미 부여를 하면 깊은 기억 흔적을 남길 수 있고, 따라서 나중에 기억도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형태나 소리에 의존해서 기억하기보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기억에 더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또 기억이 더 잘 됩니다. 이를 기억의 자기 준거 효과라고 부릅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그것이 나의 생존,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이 제일 잘 기억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존과 관련된 일이면 비록 그것이 한 번 경험한 것이라도 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별 의미가 없고 또 생존과 관련 없는 일들은 아무리 자주 접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라도 기억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500원짜리 동전 많이들 보셨죠? 익숙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500원짜리 동전에 학 그림이 있는 건 아는데 그 학 그림이 뭐 왼쪽으로 날아가나요? 오른쪽으로 날아가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반은 왼쪽으로, 반은 오른쪽에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의 매일 타시죠? 네. 그 엘리베이터의 그 닫힘, 열림, 그 다음에 층 버튼, 그 판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회상해 내실 수 있습니까? 그걸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이 비슷한 질문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UCLA의 그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었는데, 자신들 학과인 8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오래 이용한 교수와 교직원 또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엘리베이터 버튼 배열을 비슷하게 그린 사람들은 전체 16%에 불과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84%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게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하게 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전처럼 너무도 익숙한 모양을,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보는 대상을 이처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필요한 정보에는 민감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는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예는 어떤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 기억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시사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인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은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과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우리나라 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고 다음 도시들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부터 한번 순서대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강의 듣는 걸 잠깐 멈추시고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은 도시들의 순서를 지도를 보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문제를 틀렸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의 이미지가 언어적인 개념 지식이나 혹은 판단의 왜곡 요인이 침투해서 각 도시의 위치가 변형되어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강원도가 더 동쪽이라든가 제주도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 있다든가 혹은 서울에서 곧장 북으로 가면 평양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이미지 기억에 왜곡과 편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외부에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입력된 정보를 스스로 변형시키거나 잘못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기억의 왜곡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시간, 같은 일이나 대상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부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오래 갈 수도 있고 혹은 금방 잊혀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